니체가 생각하는 우정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니체는 사실 좀 그렇지만 간만에 책을 봤어요. 오랜만에 니체 책을 좋긴 한데 이제 예전 생각도 나고 이렇게 또 몰랐던 것도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준비를 해도 될까라는 약간의 부담감도 생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니체라는 사람이 되게 재밌는 사람인 것 같아요. 어쨌든 어떻게 얘기할까 니체를. 니체는 되게 똑똑한 천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어렸을 때는 목사집 아들로 태어났는데 목사집 아들로 태어나서 살다가 이제 문헌학자가 되게 이른 나이에 유명한 문헌학자가 되고 그러다가 한 번 더 바뀌어서 이제 그 유명한 그 니체의 철학을 이렇게 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쓰러져서 이제 정신을 잃고 그 생의 마지막 거의 이 광인으로서 아무 이제 사고작용을 할 수 없는 이걸로 살다 간 사람인데, 근데 오늘은 그 사람이 생각하는 우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정이라는 것은 서로가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이제 친구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인지 어떤 느낌이 드는지 한번 나눠볼까요? 서로 친구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믿을 수 있는 것, 믿음. 예. 친구하면 믿음이라는 것도 있죠. 친구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 척감이. 미안하다. 뭔가 뻔뻔한 관계인데요. 그렇군요. 신신님은 어떠세요? 친구 하면. 같이 놀 수 있는 친구, 같이 심심하지 않다. 예. 자, 또 어떠세요? 친구 하면. 자작나무 아래서 맹세하는 관계? 무서운 뭐게 칼을 들어야 될 것 같은 그런 관계네. 자, 이쯤 이따 하시고 이제 어떠세요? 친구 하면. 등대 같은 느낌 드세요? 그렇군요. 어떠세요? 내 편. 자, 예? 그렇죠. 사실 친구들은 배신의 역사죠. 자, 친구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첫 느낌이. 그렇군요. 정말 나쁜 놈이군요. 콩을 파지라고 하면 믿지 말고, 야, 내가 잘못된 말 아니야라고 따끔하게. 그렇군요. 예. 이런 그 친구에 대한 표현 중에 이제 한국의 그 이동무라는 사람이 아주 기막힌 표현을 했어요. 이동무라고 아시죠? 예전에 조선시대에 살았던 이동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만약 나를 알아주는 한 사람의 벗을 얻는다면 나는 망설임 없이 10년 동안 뽕나무를 심고 1년 동안 누에를 길러 손수 오색시를 물들일 것이다. 자기가 하지 않겠죠. 자기 부인이 하겠죠. 어쨌든 10일에 한 가지, 열흘에 한 가지 빛깔을 물들인 다음 50일이면 5가지 빛깔을 물들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따뜻한 봄볕에 내놓고 말려서 나오네요. 여린 아내에게 부탁해 100번 달군 금진 바늘로 내 벗의 얼굴을 수놓게 하리라. 이것을 가지고 뾰족뾰족하게 험준한 높은 산과 세차게 흐르는 물이 있는 곳 그 사이에 펼쳐놓고 말없이 바라보다가 해가 질 때쯤면 품에 안고 다시 오리라. 멋있나요? 야, 그렇군요. 예? 그러게요. 근데 이 약간 좀 무섭긴, 약간 근데 좋기도 하지만 좀 약간 무섭기도 하죠. 이 사람한테는 이게 친구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 직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자기 알아주는 사람이 어떤 소중함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친구라고 했을 때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라고 하고 동시에 동지, 약간 뭐 우리가 동지 이런 말과도 약간 섞이기도 하죠. 근데 동지하고 우정이라는 것은 약간 맞지는 않죠. 친구 사이 우정이라는 거하고 동지는 뜻을 같이 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약간 공적인 느낌이 있죠. 우정이라는 건 그거보다 훨씬 약간 내밀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뭐냐? 우정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 동질환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어떤 취향이랄까 이런 것들이 다 사실 상대적 거세가 되죠. 우리가 뜻을 같이 하는 인간들이 모였을 때는 뭔가 이데올로기나 이런 것들 위해서 활동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는 또 어떤 것이 떠오르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친구 아니가 아니고
이게 무서운 말이죠. 친구 아니가. 약간 어렸을 때 이 뭐 경험을 시간이 같은 어떤 시간에 경험했던 이걸 통해서 만들어지는 친구 아니가라는 말이 한편에서는 되게 좋은 친구의 이미지이기도 하지만 다른 편에서는 이것이 서슴없이 뭐 친구 아니가 하면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어떤 인간들은 친구 아니가 하면서 구테타를 일으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친구 아니가 하면서 서슴없이 뭔가 이 뭔가 잘못 같은 것들을 용인해주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리기도 하죠. 그러니까 친구 아니가라는 말에는 어떤 배타적 형식으로서 작동하고 있는 어떤 이 뭐랄까 그 묵인하는 어떤 형식 이것이 이제 그 친구 아니가라는 이 말 속에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럼 우리가 이 친구라는 것들을 우정이라는 걸 어떻게 정의해낼 수 있을까? 이 동지같이 이데올로기적으로 뜻만 같이 한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주 내밀한 어떤 이 친구 아니가라는 이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친구 아니가 했을 때는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기묘한 폭력성이 있죠. 이걸 우리가 우정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차라리 이 친구라는 것이 역설적으로 굉장히 이게 이제 이건 김용민 선생이라는 분이 쓴 표현인데 동무라고 이 표현을 하세요. 동무가 이 지어낸 말인데요. 이 동자에다가 없을 무자. 그렇죠. 차라리 김용민 선생 같은 경우에는 같은 것이 없는 것이 친구가 아닐까라는 말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왜냐하면 같은 것이 없을 때 우리는 뭔가 나와 다른 감각을 가질 수 있고 이 다른 감각을 가지고 서로 만날 수 있는 사람들 이때가 사실 역설적으로 뭔가 어떤 의미에서 관계가 새롭게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김용민 선생 같은 분은 동무란 말을 가지고 친구를 정의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뢰관계 이런 관계 역설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는 친구가 우정이 안 만들어진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철학자들은 그렇게 봤습니다. 우리랑 약간 다른 것 같아요. 느낌이. 자, 일단은 우정론이라 얘기했을 때 우정은 어떻게 얘기했을까?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다른 사람이 있죠. 다른 사람이 있고 우리가 우정의 관계라고 얘기했을 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친밀한 관계죠. 그 거리의 멀고 가까움 이것이 우정의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랑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멀고 가깝게 우정론이라고 했을 때 이것을 어떤 타자와 내가 가깝고 멀음에 대한 어떤 우정론이니까요. 암이라고 했을 때 약간 원근법적이죠. 가깝고 멀고 이거 안다는 것. 그래서 우정론은 역설적으로 원근법인데 이게 퍼스펙티브지면 우리가 원근법 멀고 가까움의 어떤 의미로 얘기하지만 니체 같은 사람들이 서양에서는 이것들을 그 관점주의라고 일종의 입체파죠. 퍼스펙티비즘이 이렇게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세상과 내가 맺는 관계가 달라진다는 의미. 그러니까 우리는 그림에서 원근법이라는 거 그림이 봤을 때 이게 앉은 자리에서 시각이 쭉 이렇게 소실점이 만나는 자리에서 형성되는 것이 원근법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의미는 퍼스펙티비즘, 관점주의라는 말이 이제 우리가 번역될 때 그 원근법으로 번역이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우정이라는 것들에 접근할 때 우리는 일종의 이제 퍼스펙티비즘, 그러니까 관점주의로 이렇게 우정을 접근해야 되기도 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관점주의는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니체는 항상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을 했냐면 자신은 가치의 가치를 묻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가치의 가치를 묻는다는 게 뭘까요? 가치의 가치를 묻는다는 말과 가치의 가치를 묻는다는 말이 같을까요? 말장난 같죠. 가치의 가치를 묻는다는 말과 가치에 묻는 말은 전혀 다른 거죠. 왜냐하면 가치 이것은 가치의 상대적인 것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가치의 가치를 묻는다는 것은 가치에 대한 가치 평가를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니체는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사물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가치가 어떤 가치가 있는지 가치의 평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보는 게 니체는 what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누구의 가치냐, 어떤 가치냐, 그리고 어떻게 쓰이느냐, 이 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었던 거죠. 따라서는 일종의 이런 거죠. 가치가 있어요, 여기에요. 퍼스펙티브는 뭐냐면 이 가치를 어떤 가치가 있으면 그 사람이 서 있는 이 위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는 것. 이것이 니체가 말했을 때 이제 퍼스펙티비즘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일종의 약간 회의주의라는 것도 비슷하죠. 왜냐하면
어떤 절대적 가치가 없다는 것이니까요. 동시에 그런데 이것이 회의주의나 상대주의에 빠지지 않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이게 이 가치의 가치를 묻는다는 것은 독단론하고는 다르죠. 하나의 생각만 있고 내가 진리를 잠재하고 있고 이런 것과 가치에 대한 것, 이건 독단론 같은 경우에는 가치의 평가가 없죠. 내가 진리니까. 그런데 다른 한편 독단론에서는 이 가치 평가, 이 반대편에 마치 상대주의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해요. 뭐냐면 모든 것들의 가치는 다 그런 거야. 이게 상대적이다. 모든 가치는. 그 가치는 함부로 평가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거죠. 역설적으로 독단론하고 이 상대주의는 닮아 있어요. 뭐냐면 가치 평가를 거부해요. 가령 이제 독단론은 내가 진리야이기 때문에 가치를 평가를 하지 않고 상대주의는 어떻게 하냐면 모든 것이 다 그 가치가 있어라고 하면서 자신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내가 지금 말하는 의미가 어떤 것에 근거해서 나오는 것인지에 대해서 묻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역설적으로 독단론이란 말하고 상대주의란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가치의 가치를 묻는다는 건 뭘까? 이건 이제 그 사람이 말하는 순간 누군가 가치 있다고 말하는 그것이 과연 어떤 가치인지, 너한테 어떤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 쓰이는지, 네가 어떤 입장에 서서 그 가치를 말하는 건지, 가치에 무게를 지는 거, 일종의 가치에 무게를 지는 것이 일종의 이제 니체가 말했던 퍼스펙티브의 의미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위대한 회의주의자라는 말을 니체가 가끔 쓰는데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제 상대주의자 이렇게 빠져서 모든 가치는 상대적이라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우리가 있는 이 존재하는 세계라는 것들은 계속 바뀌어가는 세계잖아요. 이 바뀌어가는 세계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독단론자들도 왜 독단론을 얘기하냐면 실상 가치는 계속 바뀌고 있는데 이 바뀌는 변화가 어지럽잖아요. 어지럽기 때문에 이 가치를 포착해서 이것이 진리다라고 말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따라 그 밑에는 가치에 대한 어떤 상대성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 이 가치가 계속 바뀌고 있다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게 그러니까 상대주의조차도 이 각자의 가치가 있다는 것은 절대로 다른 가치, 역설적으로 다른 가치를 인정한다는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자신의 가치도 그만큼 인정해달라는 이야기고, 여기서는 한편에서 이 다른 이 가치 자체가 바뀔 수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거부하는 어떤 몸부림이죠. 근데 이 회의주의라는 게 뭐냐면 그 니체가 말하는 이 위대한 회의주의자들은 이 가치의 이 상대적인 걸 알고 새로운 가치 평가에 스스로 계속 도전하는 사람들. 이게 사실 니체가 위대한 회의주의자라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되게 재밌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일종의 우리 얘기하면 공적인 거야. 이 공성을 받아들였을 때 이것이 마치 허무하거나 이런 게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시게 되는 것들. 이것이 니체가 말하는 퍼스펙티비즘이라는 어떤 의미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은 우정에 대해서 이 퍼스펙티브의 관점에서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우정이라는 것이 어떤 가치가 있고 우리가 말하는 우정이라는 것이 어떤 가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인가라는 것이 사실은 오늘 수업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저 좋아하는 말인데 이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사상을 얼음 위에 놓는 법을 이해하고 있지 않는 사람은 논쟁의 열기 속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이대한 회의주의자는 뭐냐면 독단론에 빠지지 않고 상대주의에 빠지지 않으면서 자신의 가치를 이렇게 얼음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이 이미지가 그려지시죠? 훨씬 자신을 얼음 위에 올려놔요. 그리고 이 되게 차갑기도 하고 썰렁하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논쟁을 하거나 이야기를 하거나 가치를 만들어내거나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이미지를 한번 가져보시고 니체는 이런 이 자신을 어떤 어려움 위에 둘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높이 평가했고 그런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잘못된 것을 말했을 때 믿어준 친구는 니체가 싫어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종의 이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촌철을 가지고 있죠. 촌철이 뭐냐면 날카로운 칼붙이 같은 것들이에요. 자신의 언어를 이런 것들 탁탁탁 칼붙이로 탁탁탁 잘라내버리는 거죠. 마치 이제 가을 되면 나무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자기 잎들을 떨궈내죠.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 좀 무섭죠. 동양에서는 저걸 숙살직이란 말을 표현을 하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떨궈내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으니까 그 가을의 나무들은 무섭도록 자기의 이
뭐랄까 입들 다 떨고네요. 그렇죠? 활약이 폈다가 져버리잖아요. 일종의 이제 이런 사람들만이 그렇게 하시는 사람들만이 이제 어떤 가치나 우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우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양에서도 우정론이 되게 많아요. 근데 니체가 하나의 패러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너무나 인간적인 성분에서 니체가 이런 말을 합니다. 맨 마지막에 교제하는 사람들이란 장이 있는데 그 맨 뒤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아마도 누구에게나 한 번쯤 이렇게 말하게 될 좀 더 즐거운 시간이 올 것이다. 뭐냐? 첫째, 친구들이여, 친구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주어가 아닌 현재가 이렇게 외쳤다. 바로 밑에 이제 이 비꼬는 이게 약간 이 패러디가 있습니다. 뭐냐면 친구들이여, 적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살아있는 광인인 내가 외친다. 앞에 이제 이 두 가지 말이 대조적이죠. 이 말에서 유명한 말이에요. 친구들이여, 친구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그 지난 시간에 그 이야기됐던 디오게네스 라이리티우스가 쓴 그리스 철학자 열전에 아리스토텔레스 부분이 있어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 부분에 아주 짧게 그 언급이 돼요. 그러니까 이 아리스토텔레스 다른 책은 보이진 않고 그 책에서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친구들이요, 친구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같은 의미가 뭐냐면 많은 벗이 있는 사람에게는 한 사람의 벗도 없다라는 말이 사실은 이기도 해요. 이게 두 개가 이제 많은 벗이 있는 사람에게는 한 사람의 벗도 없다라는 말과 친구들이요, 친구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되게 비슷한 의미로 쓰였다고 합니다. 자, 이런 말, 이게 사실은 친구들이요, 친구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서양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 우정에 대한 그 이해 방식으로 쓰여요. 가령 몽테뉴라는 사람이 있죠. 수상용 쓴 몽테뉴도 이 문구를 떠가지고 와서 우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칸트도 사실은 이 문구를 따가지고 와서 우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서양 철학 내에서 서양의 우정론 안에서 친구들이요, 친구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되게 굉장히 전통 있는 말이에요. 이걸 니체라는 사람이 적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어떤 광인인 내가 말했다라는 말로 한번 틀죠. 과연 그럼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서양의 그 우정론 안에서 전통적인 우정론과 다르게 그 니체가 얘기하고 싶었던 우정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사실은 오늘의 핵심적인 그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럼 살펴봐야죠. 이 서양 사람들한테 이 우정이란 이 친구가 아니다라는 말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말이죠. 친구가 아니고요. 친구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묘하죠. 친구를 불러. 야, 이리 와봐, 친구. 넌 친구 아니야.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묘하죠. 하나는 친구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의미를 갖는다는 거냐면 이름 불려줬을 때 그 실체가 드러나잖아요. 친구여라고 불렀어요. 긍정을 했죠. 그런데 와서 친구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부정을 해요. 친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긍정과 부정 사이에 우정이 상승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아리스토텔레스는 도대체 우정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했던 것일까?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에 보면 그 우정의 첫째 항목으로 어머니와의 우정을 들어요. 필리아라고 보통 쓰이는 말인데 이게 사실은 정확성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내가 이게 필리아. 이거 편집해 주세요. 농담이고요. 이거 안 되네. 이게 맞습니다. 필리아라고 보통 이렇게 뭐 별거 아니고요. 이게 뭐 가까움, 우정 이런 말 쓰여요. 근데 우리는 동양적인 사고에서 부모와 나의 관계는 효의 관계죠. 효의 관계고 내가 부모는 효의 관계를 맺고 어머니는 나한테 자애 이런 걸로 맺죠. 서양에서는 그 우정이나 이 필리아가 부모들과의 자식과의 관계도 부모가 나한테 베푸는 것을 필리아의 관계라고 이야기를 해요. 친구들의 관계는 되게 비슷하게 쓰였습니다. 이건 이제 뭐 플라톤도 마찬가지고 플라톤 라케시스인가에서도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필리아의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랑 좀 다르죠. 서양에서는 이것들을 이제 우정이란 말로 보통 번역된 가까움, 뭐 조업 이런 걸 번역되는데 이런 말로 이 필리아라는 말로 사용했습니다. 자, 근데 이 묘해요. 이 어머니와 나의 관계가 필리아의 관계라는 거예요. 어떤 관계냐? 근데 이때 어머니와 나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일방적인 호혜의 관계잖아요. 어머니는 나한테 이 동등한 존재가 아니라 사실은 사랑받는 자과 사랑하는 자가 확실하죠. 일방적인 호의적인 관계잖아요. 따라서 이게 과연 이렇게 부모의 이 자식과 관계가 과연 그러니까 우정의 관계일 수 있을까라는 것이 나오죠. 근데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우정 중에 최고의 우정을 어떻게 줬냐면 자기 사랑으로 줬어요. 자기에 대한 사랑.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자기 사랑. 자기 사랑이 필리아의 최고의 관계라고 했어요. 이 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어떤 관계가 부정돼야 되냐면 자기 사랑은 뭐냐면 동등한 것들의 사랑이잖아요. 어떤 의미 떠올리면 될 것 같으면 그리스 사회에서 우정의 관계는 누가 만들어지느냐? 성인 남성과 성인 남성 사이의 우정의 관계가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이런 거. 그러니까 성인 남성과 성인 남성.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성인 남성은 사랑할 수 있는 자고 얘도 살아갈 수 있는 자예요. 이런 애들 사이에 만들어진 어떤 이 유대 관계 이것이 이제 필리아라는 말을 얘기를 했죠. 자기 사랑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자기 사랑은 뭐냐면 이 친구는 뭐냐면 아까 그 얘기했던 것처럼 또 다른 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통념적으로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나가 우정의 관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근데 이게 하나의 모순이 직면할 수밖에 없어요. 이 또 다른 내가 친구라고 하면 이건 또 다른 나이기 때문에 타인이 아니에요. 우정이라는 것이 타인과 나의 어떤 거리와 몸 사이에서 성립된다고 했을 때 이 우정이 또 다른 나로 정의되는 순간에 우정은 존재하지 않게 되어버린 모순에 빠져버리죠. 이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전통적인 우정론의 어떤 모순이에요. 자, 그러면 그 몽테뉴는 또 어떻게 이걸 설명했을까? 몽테뉴는 잠깐만 찾아볼게요. 몽테뉴도 비슷하게 얘기했어요. 몽테뉴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사라져버렸나? 몽테뉴 같은 경우에는 우정은 절대적인 가까움이라고 이야기해요. 일종의 이제 나의 반쪽 같은 것들 그 식으로 얘기하면 나의 반쪽 관계가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있잖아요. 특히 연인 관계에서 에로스는 어떻게 만들어지냐 나의 반쪽을 찾는 거다라고 하는 어떤 유명한 그리스 신화의 이미지가 있죠. 모르세요?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 안에서 있어요. 나중에는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한테 비판을 많이 하는데 향연이라는 책에 보면 나와 있는데 옛날에 이 반쪽이 있던 이 같이 있던 애들이 문제 생겨가지고 반쪽을 짜게져요. 나눠져요. 이 애들이 서로를 갈구하는 것이 에로스의 관계다라고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향연이라는 부분이에요. 물론 이것도 이제 에로스가 아니라고 이제 거기서 반박이 되지만 어쨌든 나의 반쪽을 찾는 거 이것이 이제 몽테뉴는 그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우정과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몸에 깃든 한 영혼 이런 것들 내 영혼의 친구 이게 몽테뉴가 말하는 우정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사랑, 우정이 이야기하는 순간에 우리는 더 이상 친구가 존재하지 않게 돼버리죠. 왜냐하면 얘는 나랑 같은 애잖아요. 같은 애라고 그러니까 얘는 타인이 될 수가 없죠. 말 그대로 그러니까 또 다른 나니까. 뭐 칸트도 약간 좀 바꿔서 하지만 칸트는 비슷해요. 칸트는 우정 관계가 만들어지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얘기했어요. 하나는 사랑과 존경. 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근데 여전히 우정이라는 걸 존재하기 위해서는 뭐 사랑과 존경이 필요하다. 우정이라는 거에서 우정의 필요항목이라고 얘기했죠. 자, 근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니체가 약간 비틀어 버려요. 이 말들을. 여기 중요한 거는 근데 맨 처음 말이에요. 아마도라는 말을 니체가 썼어요. 제가 읽었는데 잘 기억 안 하셨죠? 맨 첫 마디를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러면 아마도 누구에게나 한 번쯤 이렇게 말하게 될 좀 더 즐거운 시간이 올 것이다 라고 제가 처음에 이야기 드렸어요. 이 아마도라는 말. 독일어는 필라이트라는 말인데요. 영어로 우리가 지금 퍼헙스라는 말이에요. 이게 되게 묘한 니체가 자주 쓰는 말인데 이 퍼헙스라는 말이 묘한 어떤 우리한테 떨림과 느낌을 준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제 우리 자주 쓰는 말이 있죠. 아마도 그럴 거야. 아마도 그럴 거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확정되어 온 것들과 좀 다른 거죠. 뭔가
미래적인 거고, 혹은 약간 이 보면 뭔가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죠. 아마도 그건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거는 한편에서 그 말한 대상한테 우리가 뭔가를 호소하는 말이죠. 이건 그렇게 될 거야 라고 긍정하는 말이기도 하고요. 이 말을 니체가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니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마도란 말이 어떤 거냐면 어떤 가치를 정복하는 어떤 순간에 사용되는 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마도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싫어하느냐? 이 불확정적인 것을 못 견디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령 참된 거, 진실한 거, 이것들의 기적, 뭐 우화적인 것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가치에 불구하고 아마도란 말은 확정되지 않다는 거죠. 가령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이희라는 나 자신이라는 이 생각하는 내가 있지만 사실은 내 속에는 내가 파악할 수 있는 무의식이 더 강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나라고 생각할 때는 이 전체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이 나만을 나라고 파악하잖아요. 그리고 마치 이 내가 파악할 수 없는 이것에 마주대하기를 되게 우리는 두려워하잖아요. 이것이 이제 일종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태도인데 이거는 철학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참된 것을 따지는 거. 왜냐하면 진리를 확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마도란 말은 이 진리의 확정성에 대해서 굉장히 흔드는 말이잖아요. 불확정적이고 미래적인 이야기죠. 아마도 그렇게 될 것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 정확하게 짚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니체 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이건요. 저 훌륭하고 존중할 만한 사물의 가치를 만드는 것은 바로 겉보기에 대립되고 저 나쁜 사물과 위험할 정도로 유사하고 또 연관되어 있으므로 단단히 연계되어 있고 어쩌면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일 수 있다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아마도 그럴 것이다. 이러한 위험스러운 아마도에 마음을 쓰는 의지의 주는 누구란 말인가? 우리는 이에 대해 새로운 종류의 철학자, 지금까지의 철학자와는 무언가 다른 반대의 취미와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철학자가 도래하기를 기다려야 한다. 이는 어떤 의미에서 이해하자면 위험한 가정의 철학자이다. 그리고 진지하게 말하면 나는 그러한 새로운 철학자가 출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사실 우리가 의식적인 사유는 대부분 어떤 충동과 연동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의식을 하고 있는데 이건 우리가 일종의 우리 의식 안에서 욕구들이 있죠. 이것들은 뭐냐면 안정화하려는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진리를 고정화시키려고 하죠. 왜냐하면 만약에 진리가 고정이 안 되고 막 생각을 잔뜩 하려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것들에 대해서 안정화시키는 이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진리를 고정시키는 사람들은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봐야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욕구에서 지금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가라고 물어야 되죠. 아까 니체가 말했던 퍼스펙티비즘이라는 말이 그런 의미죠. 그래서 어떤 그 독단적인 가치평가, 이게 진리다라고 말한 거에는 이게 어떤 존재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중요한 욕구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에 더 좋다라는 어떤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 무의식의 영역에 작동하는 욕구가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 확정된 것은 불확정적인 것보다 가치 있고 가상은 진리보다 가치가 없다고 여기는 어떤 방식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이 딱 확정돼야지 이것이 불확정적인 것들보다 훨씬 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처럼 말하죠. 진리라는 것들은 이미지를 떠올려보면 훨씬 더 간단 명료하고 보편적이고 이런 것들이죠.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판단의 오류를 판단에 대한 반론으로 여기고 있는 거 아닐까 우리가? 어떤 것들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그것에 가치가 없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보통 가치 뭔가 안다는 거와 반대로 모른다는 것에 대해서 가치를 평가하죠. 근데 사실 우리가 안다라고 했을 때 이 안다는 것이 우리가 특정한 방식으로 아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모른다고 하는 것은 특정한 방식으로 아는 것이 아닌 거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이 모른다는 말을 마치 우리는 가치가 없다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가치에 대한 유보이거나 다른 식의 가치에 대한 어떤 느낌을 받았던 것일지도 몰라요.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우리는 이 진리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들은 무가치하거나 의미 없다라고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역설적으로 우리는 아직 모른다는 것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모른다는 말의 표현일지도 몰라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역설적으로 우리는 세계를 부단하게 위조하지 않으면 또 살아갈 수가 없죠. 인간이라는 게 인간은 기본적으로 세계를 계속 위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일종의 얘기하면 세계는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 바뀐 이론을 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끊임없이 바뀌는 것들을 이렇게 특정한 방식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태도인 거고 이것이 위조를 하는 거죠. 철학자들은 진리에 대한 의지를 만드는 철학자들이 어떤 이게 진리다, 알미다, 참된 것이다 라고 만들어내는 것들은 뭐냐면 이런 위조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쪽으로. 얘네들은 자신들이 이 현재를 위조해서 진리를 만들었음에 불구하고 위조를 되게 싫어하죠. 가짜 이런 거 싫어하잖아요. 혹은 공허하다 이런 거 싫어하죠. 이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기묘하게도 진리를 이렇게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어떤 비진리의 가능성을 용인하려고 하지 않죠. 근데 니체의 아마도의 시간은 그런 시간이에요. 비진리의 가능성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거 안 돼서 그게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아마도. 그래서 니체의 아마도라는 말에는 굉장한 어떤 이 뭔가 끌림이 있죠. 그건 진리가 아니야.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뭔가 열리는 어떤 느낌이 있잖아요. 미래의 것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말하기도 하고 동시에 이거는 어떤 하나의 호소가 아닐까요? 아마도 그것이 지금과 같은 가치가 아니라 다른 가치를 부여될 수도 있고 혹은 우리는 그걸 부여해야 한다는 어떤 호소 같은 거죠. 이 아마도라는 말에는. 니체 책에서는 아마도라는 말이 종종 나옵니다. 이것들은 굉장히 미래적인 언어예요. 뭔가를 호소하는 거죠. 뭐냐면 우리한테 이 새로운 삶의 어떤 호소하기, 참여하기를 요구하는 거. 그래서 이 짜라투스트라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진정 너희들에게 권하노니 나를 떠나라. 그리고 이 짜라투스트라에 맞서 너희 자신을 지켜라. 더 바람직한 일은 이 짜라투스트라의 존재를 수치로 여기는 일이다. 제자들한테 한 얘기입니다. 그건 너희들을 속였을지도 모르지 않는가. 그러니까 짜라투스트라가 자기 제자들한테 얘기해요. 니네들은 나를 믿고 있는데 사실 내가 너희들을 속였을 수도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참으로의 이치를 터득한 사람이라면 적을 사랑할 줄 알 뿐만 아니라 벗을 미워할 줄 알아야 한다. 영원히 제자로만 머문다면 그것은 선생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너희들은 어찌하여 내가 쓰고 있는 이 올개관을 낚아채려 하지 않는가. 너희에게 명하노니 이제 나를 버리고 너희 자신을 찾도록 해라. 너희가 모두 나를 부인하고 나서야 나 다시 너희들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게 이제 짜라투스트라가 삽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제가 짜라투스트라 일부만 쓰려고 했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계속 쓰게 됐는데 짜라투스트라의 일부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이 짜라투스트라가 이 산에서 내려와서 이제 시장이나 이런 걸 거치면서 제자들을 모으고 하면서 맨 마지막에 제자들을 떠나게 하고 자기도 떠나요. 왜냐하면 이거는 자신의 이 진리를 말한다고 얘기하고 제자가 되는 순간 자신이 신앙이나 믿음의 대상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신앙이나 믿음의 대상이 되어버린 경우에는 그건 진리가 있다 생각하는 순간에는 본인한테도 안 좋죠. 지금 본인도 더 이상 다른 걸 사고할 수 없고 동시에 내가 관계한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노예가 되는 순간에 나와 어떤 우정의 관계가 전혀 만들어질 수가 없잖아요. 노예랑 내가 우정의 관계를 맺을 수 없으니까요. 종속적인 사람들하고. 그래서 일종의 이제 그 니체는 그 호소를 하는 거예요. 자기 제자들한테. 나를 떠나라고. 동시에 이건 자신한테 어떤 호소이기도 해요. 나는 더 이상 내가 짜라투스트라로 머물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짜라투스트라는 되게 재밌는데 살무사가 뱀의 니체에 보면 그 니체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독수리와 뱀을 좋아해요. 독수리는 저 높이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이 퍼스펙티즘의 상징일 수 있고 뱀은 이 지혜의 상징이에요. 땅을 굴러가는 거. 높은 세계의 진리가 아니라 뱀은 서양에서 지혜를 의미해요. 땅을 기어가는 어떤 지혜의 상징으로서 뱀이 있어요. 두 가지를 되게 제가 좋아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두 개의 동물들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살무사가 물어요. 얘는 이제 살무사는 독이 있는 애죠. 근데 니체가 얘기해요. 나한테는 네 독이 통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원한의 감정에 독이라는 걸 남기 위해서는 이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자라투스트라는 계속 바뀌어가는 거예요. 바뀌어가기 때문에 독이 독을 작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만이 이 니체가 보기에는 혹은 자라투스트라가 얘기하기에는 그런 사람만이 사실은 자신의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만이 누군가의 친구가 되기도 하기도 하고요. 여담으로 물어보면 친구를 사귀는 게 어렵나요? 친구가 되는 게 어렵나요? 약간 여담이지만 여러분은 어떠세요? 친구를 사귀는 게 그러니까 내 친구를 갖는 게 어려워요? 친구가 되는 게 어려워요? 둘 중에 비교를 한다면 어떤 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아 그렇구나. 그런가? 이게 답을 얘기하면 안 되는데 문제를 이미 노출했는데 친구가 되는 게 어렵죠. 친구가 된다는 건 사실은 우리가 뭔가를 능동적으로 할 때는 이 자기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직감적으로 생각해 보면 친구가 되는 거는 내가 친구를 삼는 거는 내가 좋아서 막 하기도 능동적이기 때문에 되는 건데 이 친구가 되는 거는 이렇게 굉장히 피동적인 거죠. 이 낯선 것이 나한테 딱 왔을 때 던져졌을 때 내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있죠. 근데 이건 굉장히 폭력적일 수 있죠. 자기한테 나쁜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낯선 것이 나한테 툭 오는 거잖아요. 갑자기 나한테 누가 낯선 것이 툭 던져져. 갑자기 먼 나라에서 이민자들이 팍 들어와. 가령 시리아 난민이나 이런 사람이 툭 던져져. 이랬을 때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문제 같은 것들. 이런 것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민 정책이 있어가지고 이민 이렇게 받아들여라는 거하고 달리 갑자기 난민들이 출현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탁 와. 이 사람들 어떻게 해? 우리가 환대할 수 있을까 없을까? 왜냐하면 얘네들은 우리가 계획했던 데가 아닌 애들이기 때문에 아닌 사람들이 우리한테 던져져 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생각보다 더 굉장히 미묘하게 어려운 문제인 거죠. 니체는 이 자라투스트라는 역설적으로 변하면서 친구가 되는 것에 능숙한 사람들이 되라고 자기 제자들한테도 권유를 했었죠. 자라투스트라를 한번 읽어보셔도 되게 재밌습니다. 특별하지 않게 그냥 감동을 해도 되고 소설가 같은 느낌들이 약간 있어요. 자라투스트라는. 그래서 옛날에는 자라투스트라가 문학적인 그 문학책에 이렇게 분류가 되기도 했었어요. 세계문학전지에 보면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들어가 있었어요. 따르면 한번 시간 되시면 읽어보셔도 돼요. 그 니체가 유명한 말이 있는데 그 안에 보면 자기 책을 암송하라고 씹어서 먹어보라고.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만이 이렇게 자기 책은 함부로 읽을 수 없다고 얘기해요. 내 책을 아무나 읽은 책이 아니라고. 대신 내 책을 읽은 사람들은 암송하고 씹고 삼켜보라고. 그러면 내 책의 의미를 알게 될 거라고. 이렇게 써놔요. 자기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얘기할 편장이 그런 거예요. 자기 책을 이렇게 공부하라라고 되어 있고. 하여튼 재밌는 사람이에요. 니체 자체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니체나 자라투스트라가 찾는 것은 군중이나 신도가 아니라 친구입니다. 그는 자신의 친구들만을 사랑하며 친구들의 사랑을 받기 원했어요. 자신의 친구들만. 그러니까 보통 이런 나의 잘못을 받아들이는 친구들 말고요. 네. 그때 그의 친구는 어떤 고독한 친구들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장이라는 공간에 있을 때 우리가 시장의 가치에 적응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의 가치는 건 우리가 통념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 평가들이 있죠. 뭔가 귀하다, 뭔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시장의 가치나 인습에서 벗어난 사람들, 그러니까 약간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기한테 필요하고, 사실 이렇게 해서는 어떤 니체식으로 얘기하면 고독의 순간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나랑 약간 이제 세상에 보면 세상 부조공자라고 사람들에 의해서 이야기될 소지가 있죠. 왜냐하면 다른 가치 체계 살다 보면 그 다른 가치 자체가 삶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이때는 사실은 그 사람의 방식이 어떤 의미에서 고독한 삶의 방식이죠. 이게 뭐 고뇌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으로서 어떤 고독함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니체의 친구는 이 고독한 친구인 한에서 친구고 서로 떨어져 있는 것에 의해서만 그리고 운전하는 것에 의해서만 우정을 맺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같지 않죠. 오히려 서로 고독한 존재들, 고독하게 자유로운 존재들. 이게 이제 고독하다는 한편에서 의미가 자유롭다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다른 형편에서 인습이나 시장의 가치에 의해서 걸리지 않은 삶을 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고독할 수밖에 없고, 이런 사람들만이 사실은 우정을 나눌 수 있다 이게요. 그래서 니체한테는 공공연하게 이런 식의 어떤 이 무리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는 이 말, 호소하는 말이 있어요. 아마도라는 말을 통해서. 그래서 고독한 존재로서 무리에 속히지 않지만 뭔가를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거. 역설적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게 그래서 되게 요즘 많이 쓰는 말 중에 공동체 없는 공동체. 이것들이 사실은 니체가 사람들한테 호소했던 어떤 공동체예요. 이 역설적이죠. 공동체 없지만 공동체에 가능한 이게 과연 뭘까? 그러면 니체는 어떤 선민들의 공동체를 지향했던 것일까? 볼까요? 근데 일단은 니체가 무엇을 싫어했는가를 약간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유럽의 모든 나라에서도 또 미국에서도 똑같이 오늘의 이 자유사상가들, 따옴표 친 자유사상가들이에요. 명칭을 남용하고 있다. 그것은 매우 협약하고 강문되어 있으며 사세에 결박되어 있는 종족의 정신이어서 대략 그들은 우리의 의도나 본능과는 반대의 것을 원하고 있다. 일종의 나는 자유롭고 싶어 이런 권리의 자유를 요구한다거나 평등권을 요구하거나 이런 식의 어떤 이 통념화된 그 자유에 대한 이미지들 있죠. 나한테 권리를 더 달라거나 이런 식의 요구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에 대한 비유인 것 같아요. 말할 것도 없이 그들은 저 가까이 다가오는 새로운 철학자들에 대해서 한층 굳게 닫힌 창문과 닫힌 문이 될 수 있다. 잘못해서 자유정신이라고 불리고 있는 사람들은 간단하게 그리고 더 가혹하게 말하면 평준화된 자들이다. 민주주의적 취미는 노예이자 근대 이념에 대한 능변과 달변의 노예이다. 이들은 모두 고독을 알지 못한 인간, 자기 스스로 고독을 갖지 못한 인간, 난폭하고 씩씩한 젊은이지만 그들에게 용기도 예절도 없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렇지만 다만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고 웃을 수밖에 없을 만큼 천박하며 무엇보다도 지금까지의 낡은 사회의 형식 속에서 대략 모든 인간적 참혹함과 잘못함의 원인을 보려고 하는 근본 성벽을 갖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우리는 단 한 번도 충분히 말한 적이 없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는 여기서 말을 하든 침묵을 지키든 근대의 모든 이데올로기나 금융적인 원망과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다. 아마도 그들과는 대척자로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 우리 자유정신은 바로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 정신이 아니라고 해서도 어떤 이상한 것이 있을까? 하나의 정신이 무엇인가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킬 수 있을까? 또 아마 어디로 인도되는가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누설하지 않으려고 해도 어떤 이상한 것이 있을까? 또 우리가 사상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 이렇게 자유에 대한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사상의 자유, 언론의 자유라는 말을 하지만 이것도 우리가 권리로서 이미 문건으로서 주어진 자유들이잖아요. 이 범주화되어 있죠. 그 그리스어원에서 그 카테고리라는 말이 어떤 거냐면 법정, 우리는 그 범주라고 보통 얘기하죠. 카테고리 한다는 게 그리스어에서는 이것이 법정 진술문이었어요. 법정의 진술문 절차가 있으니까 따라 쓰는 것들을 이제 카테고리아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게 범주화된 형태의 자유가 우리가 이 자유롭다 생각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정말로 자유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나한테 자유가 어떤 것인지, 자유를 소유하는 나한테, 주체한테, 혹은 어떤 존재한테 자유가 어떤 건지, 그리고 자유를 어떻게 쓰고 있는 건지, how, 그리고 어떤 식으로 내가 자유로운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것들에 대해서 통념화된 방식으로 말고 다른 형태의 자유를 상상하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내가 통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내 주체가 내가 머릿속에 이렇게 어떤 사물을 보는 방식이 되어 있잖아요. 이것들 이 범주 밖에서 자유를 사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니체가 보기에는 자유로운 사상가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통념화된 자유일 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역설적으로 니체의 호소 있잖아요. 아까 자유정신이 되라, 뭐 친구를 찾아 이런 말에 우리가 자유를 그렇게 예치고 있지만 어쩌면 우리가 그 자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귀 기울여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라는 말에 이게 호응해 본 적이 없었던 방식이었던 거죠. 근데 니체가 말하는 이 호소에 귀를 기울이는 체험이 없는 한 니체적 우정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이 뭐랄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가치에 대해서 상대화하는 거, 내가 내 가치를 내가 사실 우리는 내 자신이 어떤 인물인가에 대해서 애써 모른 척하잖아요. 제가 잘해서 그렇게 이것들은 보통 부부관계에서 잘 드러날 거예요. 내 자신을 이렇게 놓고 보는 거죠. 이런 경험을 하지 않는 한 이게 되게 어렵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자신을 본다는 게 이게 말이 쉽게 뭐 이런 식의 것들을 그러니까 자신의 가치를 자신이 이렇게 회의적으로 이렇게 회의적이라는 게 이제 평가할 수 있게 바라보지 않는 한 혹은 이런 경험에 호소하지 않게 그 어떤 이 공감하지 않는 한 우리는 절대로 니체가 말하는 어떤 우정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가 없죠. 우리는 단지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나의 반쪽, 내가 믿을 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내 우정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니까. 사실 근데 니체는 그런 식의 우정의 대상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자고 해요. 50분이 지났네요. 10분간 칠까요? 이제 시작을 할까요? 네. 질문을 하나 더 던져볼게요. 친구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친구 마음을? 네. 친구 마음을 알면 친구가 내 마음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마음 좀 바꿔볼까요? 질문을? 아 그래요? 친구가 속마음을 알아주면 좋겠어요? 아, 그렇군요. 어떨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실장님 어떠세요? 누군가 어느 정도까지는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음, 어떠세요? 몰랐으면 좋겠어요? 왜요? 친구를 남기 위해서? 아니 도대체 친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길래? 아까 뭐 믿음, 가까움, 뭐 적인 관계. 이거는 뭐 자 아까 있죠 말씀하셨죠 어떠세요? 친구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마음을? 완벽하게? 어. 아 그래요? 아 정말 그래요? 사실 우리는 친구에 대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이 욕을 하잖아요. 네가 어떤 인간이 저런 이렇게 얘기 막 하잖아요. 그것도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 욕 안 하세요? 청정한 분이시군요. 맑은 분이시네. 아 그렇군요. 그러나 니체는 깨끗하지가 않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칭에 이런 있다. 이야기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친구들이요. 이 친구란 이 친구들에 대해서 일종의 이제 아까 제가 전도를 시작한다고 했죠. 전환을 시작합니다. 자신에게 가장 친밀한 친구가 사실 자신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었던 가를 깨달은 경우에 치명적인 상처를 받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이 말 되게 궁금하게 씹어볼 필요가 있죠. 내 친구가 가장 친밀한 친구가 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모든 것, 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을 내가 알았을 때 과연 상처를 받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아까 친구가 마음 알아줬으면 좋겠다 생각했죠. 친구의 모든 마음을 알고 싶어요? 어, 어. 왜요? 그렇죠. 친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탓된 내 마음이 부끄러워서. 아, 그렇죠. 근데 사실 이 말은 되게 뭔가 느낌이 있죠. 뭔가 우정에 대한 어떤 떨림 같은 약간 유명한 감촉을 주죠. 음, 이런 그 어떤 이거에 니체가 이제 관심을 가졌던 거는 이런 말 이런 친구가 내가 친구의 마음을 다 아는 게 좋을까? 우리는 마치 친구의 마음을 알고 싶어서 막 하잖아요. 다가가려고.
역설적으로 사실 이거 뭐냐면 진리의 의지가 여기 있는 거죠. 세상을 이렇게 파고 들어가려는 것도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친구의 속마음을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연동돼 있죠. 사실은 묘한데 그 서양 그 그리스 히랍 철학에서 그 진리란 말이 여성 명사예요. 마치 이제 여성을 그래서 좀 여성 비하 여성 조심스럽게 하지만 그 니체 같은 경우에는 그 진리에 대한 남자 이 탐구 뭐 진리가 있다는 것들이 남자들이 여성을 이렇게 쫓아갈 때 가는 이 집요함 이런 것들에 의해서 약간 변태성이 있다라고 약간 생각을 했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아마 서양 철학에서 뭐 여성 진리가 여성 명사이기도 하지만 어떤 이 진리에 대한 탐색이 이 남성들의 여성에 대한 이 집요함과 연동되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거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친구와 나와의 관계를 만들어내는 거는 역설적으로 오류나 이런 것이 오히려 더 선행하는 것이 아닐까? 그죠? 이런 거죠. 우리는 뭐랄까 무정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 아까 그 느낌 보세요. 내가 친구의 마음을 다 알았을 때 내가 상처를 받는 거, 난 그런 느낌도 있어. 이 느낌을 가지고 뭐 계속 따라가 보세요. 니체의 관심사는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이게 과연 뭘까? 우리가 이런 느낌을 알았을 때 이 기묘한 우정이라는 것이 뭔가 이 새로운 공동체에 참여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니체가 얘기해요. 사실 니체는 그런 것들을 호소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과연 뭘까? 현자가 친구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느꼈던 어떤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일지도 몰라요. 이게 친구가 있으니까 뭔가 이 역설적인 순간이에요. 친구란 있어요. 어떤 순간에 친구가 있나요? 완벽한 상태에 내가 내 마음을 다 알고 있고 내 반쪽이고 신뢰하고 이런 친구는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친구는 있어요. 뭐냐면 오류와 착각이 친구와 나를 연결시켜요. 그러니까 내가 걔 마음을 다 알면 나는 걔랑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텔레파시라는 것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텔레파시 있어가지고 텔레파시는 말하지 않아도 막 소통하는 거잖아요. 그 시라토레라고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 시라토레인가 일본 영화 있었죠. 그 시라토레는 있으면 그 마음이 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고스란히 다 전송이 되잖아요. 그 설정이. 근데 마음속 생각했던 거 상대방에 다 들려. 그러면 누가 이 사람과 관계를 맺을 수 있겠어요? 사실 우리는 일종의 가면을 쓰는 것이 있죠. 상대든 나에 대해서든 일종의 이게 있는데 이게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설적으로 친구는 이것이 없어진 거, 이 가려져 있는 것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 이게 흔히 얘기해서 뭐 진리의 이미지죠. 진리라는 것이 이제 가려져 있던 것이 다 사라져버리는 것이 사실은 이 진리의 드러남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사실상 역설적으로 이게 있어야지만이 실제 삶에서는 관계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정이라는 거 되게 묘하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우리가 오류와 착각이 친구와 나를 연결시키고 역설적으로 친구가 되기 위해서 나와 친구의 관계가 계속 지기 위해서는 이 소통이 아니라 침묵이 필요할지도 몰라요. 우리는 앞에서 제가 했던 것처럼 세계를 부단하게 위조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역설적으로 오류와 착각이 소통에 선행하는 어떤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소통이 있고 소통의 반대편에 그 오류와 착각을 설정하는데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오류와 착각일 수 있어요. 우정을 가능하는 것이 상대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아니라 내가 상대를 적당히 오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 역설적으로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인 것처럼. 그래서 아까 니체가 말했던 거. 우리는 굉장히 역설이에요. 우리가 누군가 마음을 달았다라고 선 순간에 사실은 그 마음도 계속 상대가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지 않게 돼버려요. 그래서 니체가 이 순간에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우정을 갖기 위해서 내 본심을 숨겨라 이런 건 아니겠죠. 내 마음을 숨겨라 뭐 이런 건 아닐 거고 처세술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죠. 그리고 또 진리의 이름으로 오류를 이렇게 고발하고 우정이 끝났다는 것도 이 우정의 종말에 대한 한탄도 아니죠. 오히려 오류와 착각이
우정의 어떤 진리임을 말하는 것이고, 근데 이 오류와 착각의 소중함에 대해서 한번 침묵하고 귀를 한번 기울여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이 굉장히 역설적인 그 권유죠. 진리 상대의 마음을 파고 들어가서 이런 것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상대와 내가 소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소통을 만들어내는 것들은 오류와 침묵이라는 이 뭔가 불협화음인 거고, 오히려 우리는 자꾸 보이지 않는 세계, 이 현상의 세계가 아니라 이 현상을 제거하고 나서 밝게 보이는 어떤 진리의 세계를 탐구하고 있는데, 사실상 역설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오류와 착각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계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것들을 벗어난 세계를 상정할 것이 아니라 오류와 착각이 무엇인지를 사실은 이해해야 한다라고 니체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인간들이 착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가장을 하잖아요. 가면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욕구가 있어요. 우리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지 못하는 욕구가 우리한테 계속 있어요. 왜냐하면 진리의 의지라든가 뭔가를 어쨌든 안정적으로 보려는 게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태도라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역설적으로 오류와 착각을 안 보려고 그래요. 있어도. 따라서 오류와 착각을 가기 위해서는 니체는 역설적으로 우리가 침묵을 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침묵할 때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침묵할 때, 생각을 놓을 때 이거에 대해서 이제 기울일 수 있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이제 사실은 우정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아까 그 우정은 언제 나오냐라고 말씀하셨죠? 이게 우정이래요. 역설의 우정론의 우정이 어디에서 성립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것이 진리나 소통이 이것이 아니라 우리와 착각이 우정을 만들어내는 어떤 더 조건인 거죠. 왜냐하면 세상 자체가 계속 그렇게 구성되어 왔기 때문에 그것들을 벗어난 세계가 있다 생각하지 않죠. 자, 그러면 이제 또 약간 발을 바꿔서 우정, 아까 얘기했던 질문이에요. 우정에 관해 두 가지 재능이 있다고. 우정을 잘하는 사람이 내가 친구를 잘 사귀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이 사람 어떤 특징이 있냐면, 친구를 잘 맺는 사람은 매 단계마다 친구를 사귀어요. 그 다음에 또 떨어지고 또 다른 애를 사귀어. 이런 식의. 근데 끊임없이 친구와 친구 사이에 격투가 벌어지는 이런 애가 있고, 다른 한편에서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차이에도 불구하고 서로 누군가한테 친구가 잘 되어질 수 있는 사람. 이게 있대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성향과 본성들의 어떤 공통성을 어떻게든 형성해낼 수 있는 사람. 이게 묘한 사람이지, 이런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는 술 마시는 것이, 술 살 때 두 종류의 사람 있잖아요. 내가 살게 파가 있고, 그렇죠? 내가 살게 파가 있고, 한편에서는 아무도 안 살 때 돈을 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 후배들이 술 사주세요라고 했을 때 그냥 사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사실은 내가 사줄게보다 후배들이 술 사주세요라고 했을 때 그냥 아무 말 없이 사주는 게 훨씬 더 어려운 거죠. 이게 왜냐하면 기묘한 이 감정의 이 작동이 있어서 그래요. 이건 낯선 어떤 폭력성이 자기한테 들어오는 거고, 예상하지 없었던 것이 들어오는 거고, 사실 이런 의미에서 묘하게도 이것이 어떤 광기의 순간하고도 연동되어 있지 않나요? 광기라는 게 미친 것이 아니라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 사고 틀이 깨지는 순간에 체험한 어떤 이 경험들, 니체의 비극의 탄생에서 말했던 어떤 비극의 경향이 이런 것이었을 거예요.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사유 패턴들에 대한 어떤 거리두기, 이걸 생기고 그때 넘어간 어떤 이 단락, 톡 떨어진 사이에 바뀐 변화, 이 가치관의 변화랄까, 이런 식의 것들이 이제 그 광기의 순간이라고 니체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까 맨 처음 얘기했던 개로 돌아가 다시 광인의 이야기였어요. 적이다. 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던 것이 광인의 이야기죠. 걔한테는 사실 미친놈이 아니라 이런 인간이었던 거예요. 이 사회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변하는 순간들에 대해서 말했던 것이죠. 우정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얘기합니다. 적이여, 적이 아니다. 살아있는 광인인 나는 그것을 외치고 있다. 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적이 없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이때 적들은 이미 친구로 전환하고 있어요. 적이 아니라 친구죠. 적은 없으니까.
다른 의미에서 친구에게는 적이 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친구는 친구가 아니, 이 다른 얘가 변신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현실에 있어서 친구와 적은 구분 가능한 것일까? 우리는 사실 적대를 오해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친구와 적이 구분 가능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 기묘하게 있어요. 적대라는 말 있잖아요. 싫어한다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광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 우정을 맺을 때 친구가 되는 것이라는 것이 내가 능동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이 다가온 낯선 어떤 폭력이잖아요. 왜냐하면 폭력이 별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한 패턴들에 대한 어떤 낯선 이 충격들이 폭력적인 거잖아요. 이렇게 폭력에 대해서 약간 본다면 이게 오는 것이 있죠. 이것들을 있는 것처럼 이 뭐랄까 적이라는 개념조차도 사실은 가만 적대한다는 개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건 사실은 오류나 이런 이 오해나 이것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렇게 마주치는 어떤 적대 이것들인 거죠. 우정의 관계에 있어서 적대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우정이라든가 소통이라든가 이거 상당하는 하에서 나오는 이 적대일 때 이거는 우리가 버리거나 이렇게 감추거나 벗어날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정에 상대되지 않은 것으로서 어떤 이 다름이 있을 때 이 적대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은 나한테 적대적이죠. 어떤 의미에서냐면 뭔가 다른 것이니까 나한테 이질적인 것이 왔을 때 우리는 굉장히 강하게 반응하잖아요. 가령 우리는 어떤 때 적대를 느끼냐면 그 모기가 물 때 모기가 물 때 우리는 모기는 그냥 무는데 우리는 그걸 적대를 만들어내죠. 일종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적대라는 것이 사후적인 것이잖아요. 근데 이 적대라는 개념들이 우리한테 뭔가 이 가치 판단을 바꿔보면 이건 우리한테 약간 힘든 거 혹은 다른 거 좋은 것도 사실 우리가 보면 이런 낯선 것들이 내 몸에 침범에 들어오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은 이제 적대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정과 상대되는 것으로서의 적대가 아닐 때 어떤 의미에서 적대란 우리가 다운표친 적대 의미가 다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오류도 충돌도 없는 말하자면 사건이 없는 것을 우정으로 설정할 때 적대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우정조차 오류와 충돌로서 존재한다고 할 때 적대는 오히려 우정의 조건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정과 적대 속에서만 그리고 오류와 오해 속에서만 우정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적대가 없다면 우정은 존재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다른 것들 수용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죽어가는 현자와 살아있는 광인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죽어가는 현자는 친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긍정과 부정의 사이에서 우정에 대해서 설정했다면 이 미친 광인, 살아있는 광인이에요. 대조적이죠. 죽어가는 현자와 살아있는 광인의 이야기예요. 예, 대조적인데 이런 얘기합니다. 현자는 역설적으로 광인인 것처럼 계속 가정하고 싶어해요. 왜냐하면 현자가 인간에 대한 우정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현자가 자신의 모습을 드러냈을 때, 속마음을 다 드러냈을 때 사람들은 어떨까라는 거예요. 따라서 역설적으로 이 살아있는 광인은 현자가 가정한 거예요. 왜냐하면 고결한 사람들은 이 현자들은 사람들이 수치심을 갖기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친구에 대한 우정에 이런 것들이 역설적으로 얼마나 오류나 오해에 근거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알려졌을 때 이게 진리론으로 얘기했을 때 역설적으로 사람들한테 수치감에 이런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수치감이나 이런 걸로 받아들이게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현자는 기묘하게도 이 광인의 얼굴을 쓴다는 거예요. 가면은 뭐냐면 내 말에 대해서 다르게 받아들이도록 미친놈의 언어로 받아들이도록 진리의 언어가 아니라 그래서 역설적으로 광인이 이전에는 죽어가는 현자의 가면을 쓰고 있었고 지금은 현자가 광인인 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광인인 척 함으로써 주변인들한테 자신의 어떤 것도 드러내요.
진리 사실을 말하죠. 사실을 말하는데 사실 이 사람들이 사실을 말하게끔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광인의 언어야라고 말을 해요. 이것은 오류와 오해의 언어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역설적으로 이걸 그대로 드러냄으로써 몸으로 표현해냄으로써 이 광인의 언어는 사람들한테 어떤 호소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여주는 거죠. 오류와 오해가 사실은 우정에 맺을 수 있는 하나의 조건임을 가면 쓴 현자가 광인을 등장해서 보여주는 거죠. 이게 이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한 구절에 대한 지금까지 설명이었습니다. 이건 뭘까? 그러니까 고결한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현자들은 사람들이 수치심을 안 가지도록 절대로. 왜냐하면 진리를 얘기하는 순간 사람들은 이걸 진리로 받아들이는 순간에 내가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고 그리고 나는 그것보다 이 위계관계가 만들어지잖아요. 이것들을 이제 표현, 이 형식 자체 안에서 끊어내는 거죠. 뭐냐? 현재가 광인의 얼굴을 숨으로써 진리의 언어를 말하는 현재가 아니라 오류와 오해를 말하는 광인을 연기함으로써 현인들은 이런 걸 연기를 잘하는 사람들이죠. 가면 바꾸기. 그래서 니체한테는 가면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이제 이 가면이라는 것이 여성들의 특징이기도 하죠. 그래서 니체는 이 가면 거 되게 가면의 가치를 되게 평가를 많이 해요. 이 가면을 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역설적으로 온갖 역할에 대해서 자기가 잘 존재를 바꿀 수 있는 것이기도 하죠. 이런 거 변화할 수 있는 거, 변화할 수 있는 능력들. 사실은 진짜 가면의 어떤 진짜 얼굴을 찾는다는 것이 우스운 거죠. 그런 의미에서. 매 순간 바뀌어가고 나는 사실은 제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집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가는 저는 절대로 살아남을 수가 없겠죠. 내가 병원에서 이러고 얘기하고 있다간 당장 나는 하얀 옷을 입고 묶여 있을지도 모르고요. 이렇게 가면 쓰는 것이 중요하죠. 어디든 가서든 그 새로운 역할을 부여했을 때 가면 쓰는 능력이 니체한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뭐 남을 속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있다는 걸 뭐랄까 진리가 아니라 이 사건 속에서 드러난 어떤 거 그리고 그 가치를 잘 파악해내서 그걸 잘 활용하는 능력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일단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거의 마지막 불을만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오늘은 빨리 끝나겠습니다. 네, 자라투스트라가 찾았던 것은 군중이 아니라 친구였습니다. 왜 친구였던 걸까? 거기에는 사랑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이 들어 있습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이나 지식에 대한 사랑, 가난에 대한 동정이나 연민 또한 상대방을 지배하기 위한 소유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식에 대한 사랑이고 연민, 이웃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도 비슷하죠. 이웃에 대한 사랑은 내가 상대방을 동정했을 때 사실은 내가 누군가 동정받는다고 했을 때 기분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내가 동정의 대상이 되는 것이니까 이웃에 대한 사랑 중에 하나가 연민이니까요. 그래서 이 역설적인 거죠. 이 연민에 대한 것은 내가 상대에 대해서 그렇게 지배의 요구 하나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체한테는 우정은 뭐냐? 사랑이 아니라 우정은 구속이 아니라 자유여야 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두 가지 얘기를 해요.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버세디아이라는 장이 있는데 두 가지 사람들은 우정을 맺을 수 없다라고 해요. 하나는 뭐냐? 노예. 하나는 폭군. 왜 그럴까요? 노예는 날 추종해버려요. 노예 속성들은 뭐냐면 자신의 사유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사유하냐면 억압을 사유해요. 노예는 사유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억압되는 방식으로 사유를 해요. 왜냐하면 애써 자라투스트라가 제자들을 끌고 와서 너한테 필요한 건 자유정신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유를 찾아가는 것이 아닌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자라투스트라를 신앙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려요. 우리 선생님, 우리 그 가르침 훌륭해. 오히려 이 사람들한테 필요한 거는 그 가르침이 아니라 자유인데 자유를 체험하고 자유를 느끼고 자유로워지는 것인데 이 자유로운 사상이 되는 것이보다는 신앙의 대상을 만들고 삶의 대상을 만들고
내가 따라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훨씬 더 우리한테 편하게 되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내가 가야 할 길이 있잖아요. 근데 자유로운 사람들은 뭐냐? 내가 가야 할 길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자유롭게보다는 역설적으로 억압을 욕망을 하죠. 이게 바로 노예인 거죠. 그러니까 버대 대하에서는 노예들은 우정을 맺을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종속되어 있으니까. 그럼 폭군은 왜 그럴까요? 폭군은 남의 진리를 인정하려 하지 않아요. 다르다는 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배를 하려고 하지, 내가 장악하려고 그러지 놓아주지 않아요. 이 사람은 다른 것들의 가능성들을 다 잡아먹어버려요. 따라서 자유를 막아버리죠. 이런 사람도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노예인가? 그렇다면 너는 벗이 될 수 없다. 너는 폭군인가? 그렇다면 너는 벗을 가질 수 없다. 폭군이 되는 순간은 벗을 가질 수가 없죠. 왜냐하면 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자유로운 사람들을 놔두지가 않죠. 두 번째, 아까 얘기했던 거, 이웃에 대한 사랑은 사랑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일체는 이 타인지향적 사랑의 헌신의 정체를 꿰뚫을 것을 얘기합니다. 이웃 사랑에는 항상 이게 주변의 평가도 개입되어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이웃 사랑할 때 사람 평가를 하죠. 걔는 어떤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항상 이렇게 이웃 사랑에 대한 기가 커요. 이렇게 임금 당나귀처럼 기가 커요. 그래서 이 상대에들 어떤 평가를 하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동시에 이웃 사랑에 대한 사랑은 이웃에 대한 사랑이잖아요. 가까운 것들에 대한 사랑이죠. 이웃이 있잖아, 이웃. 먼 이웃은 어떻게 할까요? 가까운 이웃하고 먼 이웃에 대한 사랑. 우리한테 그 있죠. 가까운 이웃과 먼 이웃이 있죠. 좀 더 친근하고 아까 그 친구 얘기할 때 친구 아니가 했던 이 친구 아니가 가장 무서운 말이죠. 친구 아니가가. 이거는 사실은 뭐 어떤 합리적인 것들을 다 무시해버려요. 그래서 친구들 모아가지고 부채타 일으키고 친구들 모아가지고 식칼 갈고 가잖아요. 그 친구에 보이는 그 있잖아요. 그 친구에서 친구가 누구였을까요? 그 아마 생각해보면 그 친구 거기서 요성하고 장동건은 친구였을까요? 그것도 잘 모르겠네요. 참 그렇죠. 그 감독, 똘똘한 애로 나왔던 그 애하고 요성은 약간 어떤 이 친구의 느낌이 나는데 사실 정작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같은 이 건달의 세계를 가고 있는 요성과 친구였을까 하니까 묘하네요. 친구란 영화가 어쨌든 친구 아니가라는 말 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이 폭력성이 있죠. 배타적이잖아요. 거기 초기의 친구들,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보면 그 누구지 장동건을 빼고는 불알 친구들이죠. 어렸을 때 같이 했던 친구들이잖아요. 그럴 점을 보면 그리고 얘는 좀 멀리서 온 친구잖아요. 사실 얘는 친구가 아니었죠. 꼬붕이었지 유호성한테. 뭐냐면 가까이 있는 애들은 친구지만 멀리 있는 애들은 친구가 아니에요. 그래서 친구 아니가라는 말 아니잖아요. 따라서 여섯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5사람이 친구예요. 한 사람은 왕따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야지 사실은 이렇게 생기잖아요. 친구 문화가 생기잖아요. 모두 다 친한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먼 이웃을 왕따시키는 것이 이웃사랑의 위험이죠. 그렇게 패거리를 짜는 것보다 고독을 선택하라고 지시는 바랍니다. 이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지만 니체가 사는 걸 봐도 그렇고 일종의 자유사상가들이죠. 이 자유사상가로 사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왜냐하면 끊임없이 진리에 내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되물어야 되고
뭐랄까 이제 이 암이라는 것이 자기 존재 근거에 계속 캐묻는 것이기도 하고 동시에 타인에 대해서 질문이 던지는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쉽지 않은 길인 것 같아요. 어려운 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그 인간이 진화를 해왔잖아요. 우리 그 생물 공생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 생물학에서 우리가 진화를 해왔잖아요. 그 오래전 여기 나왔는데 이게 마굴리스인가? 님 마굴리스? 마굴리스인가요? 님 마굴리스라는 사람이 이제 이게 카메라 있으니까 자꾸 이게 마굴리스인가? 아니, 마굴리스 아닌데 헷갈리네. 공생이라는 책인지 좀 네이버 좀 찾아봐 주세요. 네, 공생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 이게 마굴리스인데. 그렇죠. 마굴리스라는 사람이 오랫동안 마이크로코스모스라든가 공생의 문제에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해왔어요. 진화의 과정에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는 처음엔 뭐 지구에 뭔가 없었겠죠. 우리 처음에 생명체라는 것이 없고 온갖 떠도는 이 뭐랄까요 원자들이나 이렇게 화학 원소들이었겠죠. 근데 어느 순간 이것들이 이제 자기의 복제 능력, 어느 순간부터 이제 이 뭐랄까 이 원자들이 있고 이 원자들이 묘하게 좀 막이 생겨가지고 이 자기를 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 이제 최초의 생명체들이겠죠. 이것들이 진화를 거쳐서 우리 생각하는 박테리아가 생겨나죠. 그래서 지구상에서 가장 첫 번째 생명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의미에서는 박테리아였겠죠. 박테리아들은 뭐를 생명으로 하냐면 뭘 먹냐면 산소를 먹어요. 산소 아니 산소 H2O 수소를 먹어 수소. 수소폭탄의 수소를 먹어요. 그래서 원래 지구 대기에는 초기에는 이 지구가 생겨났을 때 수소만 가득했어요. 근데 박테리아들이 수소를 먹기 시작하니까 이 중에 식량난이 발생합니다. 박테리아들이 어떻게 왜냐하면 지구에 오는 그 수소량이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식량난이 발생해요. 어떻게 이 박테리아들이 이 수소를 이 식량난을 해결했냐면 일단 물 속에 들어가요. 그때 물이 있었어요. 물이 있어서 뭘 하냐면 H2O잖아요. 수소와 산소를 분리시켜요. 그 수소를 자기의 먹이로 하는 그 박테리아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지구에 대기가 생겨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산소층이에요. 처음엔 우리한테는 산소가 굉장히 좋은 거죠. 박테리아들한테는 엄청난 공해 덩어리였어요. 그걸로 인해서 이 박테리아들의 대규모 공기 오염에 따른 대규모의 박테리아들이 죽어요. 일종의 이제 이거 뭐라 그러죠? 대학살이 어쨌든 이 엄청나게 많은 개체가 죽는 순간이 발생해요. 그래서 진화의 과정을 거쳐서 어떤 박테리아들은 공기에 적응하게 돼요. 이게 호기성 박테리아라고 그러고 이 공기가 싫어서 저 땅 밑으로 들어가는 박테리아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혐기성 박테리아라고 얘기하죠. 이것들이 진화하면서 이 박테리아들이 이제 지구의 생명체로 살아가죠. 동시에 이제 박테리아들이 너무 많으니까 또 지구 안에서도 식량난이 발생해요. 식량난이 발생하면 어떤 게 생기냐면 이 박테리아들끼리 서로 잡아먹는 게 생겨요. 박테리아가 박테리아를 잡아먹어요. 이 묘하게도 이 잡아먹는 애들 중에서도 어떤 애가 먹었는데 소화가 다 안 되는 애예요. 그리고 이게 진화를 과정 거쳐가지고 공생을 하게 돼요. 그 흔적이 뭐냐면 우리 세포 안에 들어가 있는 미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는 핵이 있어요. 세포질 안에는 핵이 하나밖에 있어야 되는데 미토콘드리아가 있어요. 뭐냐면 얘가 태어날 때 공생을 통해서 이 세포들이 진화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보시면 끊임없이 공생을 통해서 이렇게 진화해 왔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 공생하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먹을 것이 없을 때는 같이 붙어 살아야 되잖아요. 살기가 힘들어지면 계속 공생을 하는 관계로 하면서 이 진화의 과정을 거쳐왔고, 역설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묘하게도 이제 이 한계가 있지만 이
이게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라든가 이 감각들이 모든 것이 깨어 있지 않잖아요. 우리는 가시광선만 볼 수 있고 이 다른 파장을 볼 수 없는 이런 존재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되어 살아있는 것은 우리가 진화해 오면서 다른 것들과 공생하면서 우리가 살기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조건들을 인간이 만들어내요. 역설적으로 인간의 진화라는 것은 이 공생의 역사예요. 지구의 생명체 모두들 이런 공생 과정에서 진화해 왔어요. 이게 이제 림 마골리스가 쓴 이제 공생이라는 이론의 핵심인데 뭐냐면 공생한다는 건 뭐냐면 적대적인 처음에는 이 나는 어떤 애가 날 먹었으니까 얼마나 싫어요. 그렇지만 살기 위해서 내가 얘랑 같이 결합해야 돼요. 왜냐하면 과연 미토콘드리아에는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주는 애였어요. 그러니까 먹을 걸 찾기 위해서 이 박테리아들이 잘 못 움직이는데 얘를 먹은 애들은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으면 딴 데 가서 먹을 수 있는 어떤 힘들을 얘가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진화라는 게 뭐 이렇게 더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거잖아요. 살아남을 수 있었고 무엇이 이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되게 묘하게도 이런 그 진화의 경험들이 우리한테는 있어요. 사실 인간들한테는 우리가 근데 역설적으로 우리는 살기 위해서 이 진화 과정 안에서 세팅된 것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역설적으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들은 뭐냐면 진화 과정에서 끊임없이 이 적들과의 동침이에요. 적과의 동침을 끊임없이 하면서 생존의 기술을 넓혀왔다는 거. 왜냐하면 다른 것들을 내가 받아들인 거니까요. 또 더 있죠. 가령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할 때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는지 아세요? 실험에 의하면 배우자들은 시각적으로 선택하지가 않아요. 후각으로 선택을 한대요. 왜냐하면 이게 가장 먼저 발달한 감각기관이기 때문에 냄새를 통해서 배우자를 찾는데 우리는 외모가 아니라 냄새에 끌린다고 실험이 실제로 해봤어요. 나왔어요 결과가. 이게 뭐냐면 이 다른 냄새를 가지고 있는 애를 왜 우리가 끌리냐면 이게 우리가 유전자적으로 나와 다른 유전자를 내가 더 받아들였을 때 내 유전자가 더 생존의 확률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주 벗어나서 뭐 이렇게 이계가 아니라 어쨌든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이 다른 것들을 받아들여야지만이 더 건강하고 더 우수한 어떤 생존 능력들이 내 그 DNA가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묘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친구들끼리 같은 애들끼리 만났을 때는 역설적으로 우리는 생존 능력이 떨어지고 죽어버렸을 거예요. 인간은 끊임없이 이 적대적인 관계 안에서 이 공생의 방식들을 찾아냈고 이것이 생존하게 만들어내는 1차적인 것이었던 거죠. 니체의 말이 굉장히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죠.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어떤 이 감각이 아니라 이렇게 일상적인 것이 아니라 이 종의 생존이라든가 생물 종의 어떤 것을 본다면 이 뭐랄까 변화랄까 이런 것들을 본다면 가장 역설적으로 적이 사실은 적이 아니었던 거죠. 생존의 의미에서 적은 적이지만 이것이 관계 속에서 다른 의미가 부여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니체가 가르칩니다. 네가 사랑하는 것은 이웃이 아니라 먼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오히려 이웃의 등을 돌리고 더없이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권한다. 이웃에 대한 사랑보다 더 숭고한 것은 먼 곳에서 있는 사람과 또 앞으로 오게 될 사람에 대한 사랑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니체 아까 그 아마도라는 표현도 사실 다시 저렇게 보면 이 아마도라는 표현 안에는 사실은 호소를 하는 거죠. 이 미래의 시간에 대해서. 동시에 미래의 시간을 지금의 시간의 이음매를 약간 벌려서 미래의 시간을 다시 끌어당겨와서 지금의 시간으로 사실은 미래의 시간을 다시 만들어내는 어떤 것. 이게 사실 우정의 양상이죠. 호소를 하고 친구들의 관계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라투스트라는 일부에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자신의 제자들과 헤어집니다. 추종 세력이 생긴 순간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제자들이여, 이제 나 홀로 나의 길을 가련다. 너희들도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제 갈 길을 가라. 내가 바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자라투스트라는 자신이 자신을 떠나고 제자들도 자신을 떠나게 한다. 자라투스트라가 구하는 것은 신도가 아니라 친구다. 자신과 같아지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과 가장 먼 곳에 있는 사람일 수 있다. 즉
어쨌든 척도로서의 자신과 가장 멀리 있는 사람과 이 자라투스트라는 우정을 맺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뭘까? 도리알 멀리 있는 사람에 대한 사랑이 과연 뭘까? 먼 곳에 있는 사람은 누굴까? 이것도 사실 궁금합니다. 우리한테 가장 멀리 있는 건 누굴까? 어쨌든 우리 자신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있는데 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낯설게 다가온 어쨌든 외부적인 것들 안에서 나한테 다가오는 이 그 폭력의 순간들 혹은 적대의 순간들 이것이 사실 우정을 맺을 수 있는 순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역설적으로 난민이 우리한테 왔을 때 우리가 교묘한 문제들을 다 고민하게 되잖아요. 과연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들인지 고스란히 드러내잖아요. 이것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난민 존재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뭔가 관계를 맺는 방식들을 다시 배우게 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우리한테 가장 멀리 있는 것은 역설적으로 난민들이긴 하지만 우리 자신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가장 멀리 있는 게 자신일 거라 생각해보지 않으셨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가 나라고 했을 때 나라고 하지만 좀 여담은 아니고 생각해보면 나라고 하지만 나라는 존재는 오랫동안 이 공생의 관계 안에서 만들어진 생명체인 거고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나라는 것들은 이 두뇌 작용 말고 굉장히 집합적인 신체인 거잖아요. 내가 개체하기 전에 집합적인 신체가 먼저 있는 것이고 근데 우리는 이 기묘하게도 이 두뇌라는 것들은 특정한 것들을 나라고 계속 호명하고 있는 건데 역설적으로 내가 먼 곳에 있는 이웃을 받아들인다고 했을 때 그 멀미라는 것이 거리상의 멀미 아닐 수도 있어요. 가장 가까운 방식으로 나도 내 자신한테 친구가 되어야 되는 것일지 몰라요. 이게 되게 묘하죠. 그러니까 먼 곳에 있는 존재도 되게 당연하고 이것들에 대해 사유를 해야죠. 사실 이것들은 어떤 의미에서 민주주의라든가 타자의 문제라든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한테 낯설어 보이는 존재들인데 반공리에서 그 부지리적 공산당이 아니라 이 낯설고 다른 우리랑 생각도 다르고 의미도 다른 존재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뭔가 이렇게 다른 감각들을 길러내면서 이 공통의 관계를 공생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도 있기도 하고 동시에 역설적으로 우리 그때는 나라는 것이 있긴 하지만 나라는 것조차 사실은 이런 질문이 무의미한 게 어떤 의미에서 나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이상한 형태의 공생체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내 안에서 우정의 관계를 밖도 있지만 밖도 있지만 내 안에서조차도 우정의 관계를 어떤 형식으로든지 발견해내야 될지 몰라요. 아주 가깝게는 내 신체와 내가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에 대해서 내가 다시 실험을 해봐야 될지도 모르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나는 또다시 다른 의미에서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 말고 나를 규정할 수 있는 어떤 내가 나를 가능하게 어떤 신체성이 있는데 그 니체는 그걸 다스 젤브스트라고 부르는데 이 말고 다스 젤브스트로 구별을 하는데 그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내가 만날 수 있을까라는 문제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동시에 밖에 있는 어떤 대상과 내가 관계 맺는 것과 그닥 다르지 않은 어떤 것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심연이 있는데 일단 심연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심연과 정상이 하나라고 얘기를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한테 있는 심연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내 속이 심연이 아닐까 또 있죠.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내 머리가 내가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나를 이해하는 것, 타인을 이해하는 것만큼 내가 왜 이런지 이해하는 것이 정말 어렵죠. 그래서 마음 밖으로 우정의 관계를 잘 맺으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강의는 이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